여보, 정말 당신 제자 맞아? 간병인이 왜 밤마다 당신 방문을 두드리는 건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저를 위해 남편이 데려온 30살 어린 간병인. 싹싹하고 착하다던 그녀가 온 뒤부터 밤마다 안방 문틈으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제자,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순간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는 대신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다 결말까지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남편과 오순도순 노후를 즐기려던 찰나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삶. 자존심 강했던 저에게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 박진철 씨는 저명한 대학 교수 출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당신 휠체어 태우는 것도 허리가 삐그덕거리네.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싫다며 펄쩍 뛰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구했어. 내 대학 제자인데 사정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는다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아는 애니까 믿을 수 있잖아. 남편의 제자라니.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똥오줌 받아내는 신세가 된 걸 제자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싹싹해서 당신 말동무도 잘해줄 거야. 내일 바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의 통보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반대하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우, 소희야. 어서 와라. 집 찾느라 고생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한 톤 높고 경쾌했습니다. 저에게는 요 몇 달간 들려주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인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청바지에 몸매가 드러나는 흰 티셔츠,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들어오는 여자는 기껏해야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쳐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유소희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지만 눈웃음 뒤에 숨겨진 눈동자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몸이 이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남편이 나서서 소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임마. 사모님 불편해하시니까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 아, 여보.
얘가 학부 때도 아주 똑순이었어. 내가 보증한다니까. 남편의 손이 소희의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제자라면 교수의 스킨십에 움찔하거나 예의를 차릴 텐데 소희는 마치 그 손길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깨를 살짝 비틀며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도 참 제가 사모님 얼마나 잘 모시려고 작정하고 왔는데요. 걱정 마세요. 소희는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방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 방의 주인이 바뀔 것을 예고라도 하듯 그녀의 시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희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힘도 좋고 일처리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간병인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이 옷은 너무 칙칙하다. 제가 가져온 걸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어머, 사모님 피부가 많이 거치시네.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걱정해주는 척 내뱉는 말들이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흘리면 아유, 조심 좀 하지 하며 짜증을 내던 사람이 소희가 실수로 물컵을 엎지르자 허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손 안 다쳤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밥을 먹는데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강의하실 때 그 얘기 진짜 재밌었는데. 하, 내가 그걸 기억하는구나. 역시 내 수제자답다. 둘만의 추억팔이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거실에 불이 켜져 있나 싶어 문틈을 바라보는데 거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아직 안 자나? 물을 달라고 부를까 하다가 미안한 마음에 휠체어를 끌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잉, 교수님. 사모님 깨시면 어쩌려고요. 걱정 마. 약 먹어서 업어가도 몰라. 그것보다 오늘 입은 옷 아주 잘 어울리는데? 속삭이는 듯한 두 남녀의 목소리. 그건 분명 제 남편과 소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친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본능적으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집 거실에서 추악한 연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 조명의 불빛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진실을 모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해서 약 기운 때문에 헛것을 듣는 걸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시각보다 정직했습니다. 교수님, 저 오늘 어땠어요? 사모님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상냥하고 깍듯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애인에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끈적하고 콧소리 섞인 목소리. 고생했어. 내가 참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이어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라니요. 그 단어는 평생 저와 남편 두 사람을 묶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집 거실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우리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1cm 정도 더 열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자 거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스탠드 조명만 은은하게 켜진 상태.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허벅지 사이에 묘한 자세로 걸터 앉아 그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베베 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소희의 허리춤에 가 있었습니다. 진철 씨, 나 다리 아파. 주물러줘. 허허, 이 사람이. 집에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라니까. 뭐 어때요? 그 여자는 방에서 코 골고 자는데. 그리고 나 이제 제자 아니잖아. 진철 씨라는 호칭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그것도 30살이나 많은 유부남에게 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소희의 앙탈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저에게는 물 좀 떠와라며 퉁명스럽게 대하던 그 입으로 소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나저나 사모님 눈치채진 않겠죠? 아까 보니까 눈빛이 보통이 아니던데. 소희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태도는 여유만만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비비적거렸습니다. 걱정 마. 사고 이후로 기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다리를 못 쓰는데 뭘 어쩌겠어?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야.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그저 다리를 못 쓰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거든. 촉이 좋으면 뭐해?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이 집 명예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여차하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공포가 분노를 덮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이 집에서 저 어린 여자와 놀아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때 소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안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휠체어 바퀴를 잡고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제 시선을 들킨 건 아닐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소리? 쥐새끼라도 있나 보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소희의 얼굴을 다시 자신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건너뛸 거야? 당신 제자, 오늘 입주 기념으로 서비스 좀 해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음흉하게 깔렸습니다. 밝히기는 여기서 해요? 사모님 깰 수도 있는데? 깨면 뭐 물 마시러 나왔다고 하지. 그리고 스릴 있고 좋잖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 억눌린 웃음소리, 그리고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휠체어를 뒤로 물렸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미세한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느껴져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침대 옆으로 돌아와 힘겹게 몸을 뉘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웃음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마비시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두고 봐. 박진철, 유소희. 어둠 속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가정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저들의 방심을 틈타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 그리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소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얼굴색이 좀 안 좋으시네. 그녀의 뻔뻔한 미소에 저도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응,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소희 씨는 잘 잤어요? 제 질문에 소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말이죠. 남편은 평소보다 밥을 2공기나 비웠고 소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반찬을 리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 그것이 단순한 식욕 때문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식사를 마친 남편이 물 한 잔을 들이켜며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요? 말씀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부터 내가 서재에서 자는 게 좋겠어. 예상했던 레퍼토리였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재요? 갑자기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당신 밤에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도 내고 뒤척이기도 하잖아.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편하게 못 잘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요새 잠기가 밝아져서 통 잠을 못 자겠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배려심 깊은 남편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는 명분, 그 완벽한 핑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훤히 보였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소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교수님이 요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사모님 간병하려면 교수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밤에는 푹 주무셔야 낮에 사모님도 잘 돌봐드리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소희의 저 뻔뻔한 낯짝을 과도로 긁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힘들다면 그렇게 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미안하긴. 다 당신 빨리 나으라고 하는 건데. 소희야, 내 이불이랑 베개 좀 서재로 옮겨다오. 네, 교수님. 제가 깔끔하게 세팅해 드릴게요.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신혼방을 꾸미러 가는 새 신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안방은 유난히 넓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콧꼬리 소리가 사라진 방은 적막 강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이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저 문 밖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상상 때문이었습니다. 벽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잠을 청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귀를 곤두세우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기익 아주 미세한 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문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안방 문은 묵직하게 소리가 났고 서재 문은 기름칠이 잘 되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린 저 날카로운 소리는 단 한 곳, 바로 손님방, 지금 소희가 쓰고 있는 방의 문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재가 아니라 소희 방으로 가는 거야? 서재에서 잔다던 남편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남편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복도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특유의 발 뒤꿈치를 끄는 소리. 그 소리는 안방 앞을 지나쳐 복도 끝 소희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끼익 소리가 났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서재는 안방 맞은편이었지만 소희의 방은 복도 끝 대각선 방향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간척하다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소희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좁은 싱글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엉겨붙어 있을 모습을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휠체어를 끌고 나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싶었지만 문이 잠겨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을 타고 미세한 진동과 함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옛날 집 구조 탓에 밤이 깊어지면 옆방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리곤 했습니다. 소희의 방과 안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진 않았지만 환기구 쪽이 연결되어 있어 소리가 타고 넘어왔습니다. 몰라. 히.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낮에 저에게 보여주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서 남편의 굵은 저음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들려. 그들은 제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장난을 치는 아이들처럼 그들은 집주인인 저를 기만하며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베개를 적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해서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가정에서 저는 이제 짐짝 취급도 모자라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 김영숙, 절대 울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시들어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 다시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남편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로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우, 서재 침대가 좁아서 허리가 쑤시네. 그래도 당신 깰까봐 조심했어. 잘 잤어? 천연덕스러운 그 연기에 저는 속으로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네, 덕분에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저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셔츠를 바라보았습니다. 목깃 부분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 자국. 립스틱이었습니다. 소희가 바르던 그 촌스러운 핑크색 립스틱 자국.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밥이나 먹자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 시선은 남편의 셔츠 깃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1호 확보. 이제부터는 심증이 아닌 물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셔츠를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점심을 먹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나 학교에 좀 다녀올게. 후배 교수가 논문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말이야. 은퇴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논문 핑계를 대는 게 우스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소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소희야, 사모님 잘 챙겨드리고. 나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먼저들 먹어. 네, 교수님. 다녀오세요. 소희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배웅을 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작게 이따봐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소희는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남편이 벗어두고 간 아까 그 셔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돌려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세탁 바구니였지만 지금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바닥에 놓인 바구니에 손을 뻗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옆구리가 결리고 다리가 꼬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바구니를 제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맨 위에 남편이 벗어놓은 와이셔츠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남편의 스킨 냄새나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짝지근하고 인공적인 꽃향기, 마치 싸구려 방향제 같은 이 냄새는 소희가 올 때마다 뿌리고 다니던 바디 미스트 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왜 간병인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배일 수 있는 농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오랫동안 살을 맞대고 비벼대야만 남을 수 있는 짙은 잔향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냄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셔츠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봤던 깃의 립스틱 자국은 남편이 급하게 문질렀는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셔츠 단추 사이 가슴팍 부분에 무언가 가늘고 긴 것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이후로 짧고 푸석한 회색빛이었지만 손끝에 잡힌 이것은 달랐습니다. 길고 윤기가 흐르는 밝은 갈색의 머리카락. 누구의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 이런 긴 생머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 모근까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저들의 외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잡았다. 저는 머리카락을 휴지에 곱게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라리 차분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슬픔보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머, 사모님,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빨래 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희가 고무장갑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빨래가 밀린 것 같아서 세탁기라도 돌릴까 하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도 참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몸도 불편하신 분이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있던 셔츠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건 제가 손빨래 할게요. 교수님 옷은 섬유가 약해서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거든요. 마치 제 남편의 속옷 취향까지 다 안다는 듯한 그 말투. 그녀는 셔츠를 가슴에 품으며 저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냄새에 예민하세요? 아까부터 킁킁거리는 것 같아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가 냄새를 맡는 걸 본 걸까요? 아니, 그냥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좋아서. 다행이다. 제가 쓰는 미스트 냄새가 좀 강한가 해서요. 교수님은 이 냄새 좋다고 자꾸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나 뭐라나. 소희는 일부러 보란 듯이 자신의 목덜미와 손목에 칙칙 미스트를 뿌렸습니다. 독한 꽃향기가 좁은 다용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전 남편의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한테서 나는 냄새가 내 냄새야. 알겠어? 이 늙고 병든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향이 참 독특하네요.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쵸? 남자들이 죽고 못 사는 향이라던데. 사모님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 아, 참. 사모님은 이제 뿌릴 일도 없으시려나? 소희는 깔깔거리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멸감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뿌릴 일도 없다니요. 여자로서는 끝장났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지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도. 유소희, 지금의 굴욕은 훗날 너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저는 다용도실을 빠져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불륜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무시하고 밟으려 했던 그 계획들, 재산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그 흉계까지 모두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타줄 따뜻한 우유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남편이 챙겨주던 그 우유. 그걸 마시면 유독 깊은 잠에 빠져 아침까지 세상 모르고 잤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유가 아닐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예상대로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오늘따라 눈이 말똥말똥하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협탁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새 당신이 통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데워왔어. 이거 마시고 푹 자야 내일 또 재활 운동도 하지. 달콤한 꿀을 섞은 듯 고소한 우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고마워하며 단숨에 들이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 하얀 액체가 사약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펴고는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시는 걸 끝까지 지켜보려는 듯 침대맡에 걸터앉아 저를 응시했습니다. 왜 안 마셔? 식으면 비린내 나는데. 재촉하는 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아내를 빨리 재우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를 뻔히 알기에 더더욱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 뜨거워라. 좀 식혀서 마실게요. 당신 먼저 나가요. 나 옷 좀 갈아입고 천천히 마실게. 저는 짐짓 혀를 대인 척 인상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 마시고 컵은 탁자에 둬. 소일시켜서 치우라고 할 테니까. 남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컵을 들고 휠체어를 침대 구석으로 돌렸습니다. 창가 쪽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남편이 승진 선물로 받아와 애지중지하던 그 화분이 오늘 제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나무야. 저는 망설임 없이 우유를 화분 흙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액체가 검은 흙 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컵을 확인할까봐 입술에 우유 거품을 살짝 묻히고 컵 안쪽에 남은 자국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빈 컵을 탁자에 올려두고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자는 척해야 했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유를 마시고 30분도 안 돼서 기절하듯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신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깊은 수면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자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거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끼잉 마이너스 안방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축 늘어진 몸. 저는 잠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임이었지만 정막 속에서는 확성기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자지. 내가 약을 평소보다 2알이나 더 갈아 넣었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알이라니. 제 몸에 매일 밤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니. 살인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공포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 사람의 그림자가 제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세상 모르고 자네. 꼬집어도 모를걸요? 소희가 키득거리며 제 볼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끝났어. 다리 병신에 약쟁이 다 됐는데 뭘. 요양원 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남편의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저를 이 여자 병신이라고 부르는 그의 본심.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결혼식 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우리끼리 살아요. 이 집 리모델링 싹 다 다시 하고 싶어. 냄새나는 노인네 물건들 다 갖다 버리고. 알았어, 알았어. 일단 도장부터 찾아야 해. 인감 도장이랑 통장, 분명 이 방 어디에 숨겨뒀을 텐데. 그들은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다가 깨면 골치 아파. 깨긴 뭘 깨요? 송장이 따로 없는데. 그래도 오빠가 원하니까 나가줄게. 오빠라는 호칭이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제자라더니 간병인이라더니 이제는 대놓고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된 2 사람. 2 사람은 제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킬킬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았던 무기력증, 기억력 감퇴, 만성피로, 그 모든 게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매일 밤 제 혈관 속에 독을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들이 인감도장을 찾는다고 했으니 그걸 미끼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은 분명 안심하고 거실에서 대담한 짓을 벌일 겁니다. 제가 약에 취해 죽은 듯이 잔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침대 헤드를 잡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하반신의 감각은 없지만 팔 힘만은 누구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휠체어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오늘이야말로 저들의 끝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노골적이고 역겨운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여기서 할까? 미쳤어? 소파 망가지면 어떡해? 새로 사면 되지. 그 여자 돈으로. 저들의 대화가 제 귀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기다려라. 그 여자 돈으로 무엇을 사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소리 없이 휠체어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까지의 거리는 불과 1미터 남짓이었지만 저에게는 천리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팔에 온 힘을 주어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반신이 무거운 짐처럼 딸려오는 감각은 언제 느껴도 비참했지만 오늘은 그 비참함조차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문 밖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휠체어에 안착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죽이기 위해 바닥에 깔린 러그 위로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대며 늑골을 때려댔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안방문은 다행히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들이 나갈 때 완전히 닫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다가가자 거실의 풍경보다 먼저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좋아. 쉿, 목소리가 너무 커. 진짜 깨면 어떡해. 깨라고 해. 깨서 보면 더 재밌겠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호흡과 옷감이 스치는 소리. 상상만 했던 지옥도가 귀로 먼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한쪽 눈을 문틈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이태리제 가죽 소파 위에는 남편의 정장 바지와 소희의 원피스가 허물처럼 벗겨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엉겨붙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의 희끗한 등이 보였고 그 아래에서 소희의 가느다란 팔이 남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쾌락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만은 묘하게도 또렷하게 안방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교수님, 아니 오빠, 나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돼. 행위 도중 소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챙길 건 챙기겠다는 저 독한 신보. 남편은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니까. 이 집 팔면 절반은 내 거야. 나머지 절반으로 요양원 특실. 아니, 그냥 싼 데로 보내버리고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 집을 판다고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아니었지만 평생 교직 생활하며 모은 제 퇴직금과 연금까지 쏟아부어 리모델링하고 가꾼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 저 어린 여자에게 반을 떼어주고 저를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겠다니요.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살인이자 인격적 살인. 진짜지? 나 오빠만 믿는다? 그 늙은 여자가 안 내놓으려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치매 진단서 끊어달라고 친구 병원에 얘기해놨어.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 내 말 누가 들어주겠어? 법적 보호자인 내가 하자는 대로 되는 거지. 치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감금하려는 계획까지. 남편은 제가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가끔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보일 때마다 당신 치매 아니야? 라며 농담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아올랐습니다. 역시 오빠는 계획이 다 있구나. 멋져. 소희는 남편의 귓볼을 깨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박진철이야. 평생을 머리 쓰며 살아온 사람인데 그깟 늙은 여자 하나 처리 못할까봐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흥분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은 제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저런 얼굴일까요? 인자한 교수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저 추악한 민낯을 이제야 보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짓이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는 저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이 짐승들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꽃병이라도 던져서 저들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다리도 못 쓰는 제가 힘센 남편과 젊은 여자를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치매 걸린 아내의 난동으로 몰려 제 발로 요양원에 끌려가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아까 챙긴 머리카락과 셔츠의 냄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입으로 떠든 저 범죄모의 내용, 치매 진단서 조작과 재산 빼돌리기 계획, 이걸 세상에 까발려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아끼는 그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앞에서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사고 이후 만약을 대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스마트폰. 손이 덜덜 떨려서 잠금 화면을 푸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문 인식이 자꾸만 실패하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겨우 비밀번호를 누르고 녹음기 앱을 켰습니다. 화면 위로 붉은색 녹음 버튼이 보였습니다. 이 버튼 하나에 제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틈으로 폰을 아주 조금 내밀었습니다. 마이크가 거실 쪽을 향하도록. 진짜 우리 사모님 불쌍해서 어쩌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다가 똥기저귀 차고 요양원에서 죽게 생겼네. 소희의 악독한 웃음소리가 적나라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나한테 잘하지. 주제도 모르고 가르치려 들더니 꼴 좋다. 남편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녹음되는 파형이 춤을 출 때마다 제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파멸을 불러올 장송곡이었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두 사람은 널브러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목말라. 맥주 있어? 냉장고에 있어. 가져올게. 소희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냉장고로 가려면 안방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폰을 내밀고 있던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요? 휠체어를 뒤로 물리다가 그만 바퀴가 문틀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흡.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요한 새벽 그 둔탁한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안방 쪽인데? 소희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동시에 안방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돌릴 시간도 없이 폰을 이불 속에 쑤셔 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당신 앉아?
남편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며 쏘아붙였습니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잔뜩 날이 선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소희가 남편의 등 뒤에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다 마시지 못한 맥주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목말라.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추하고 최대한 망가진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안심할 테니까요. 아, 깜짝이야. 진짜 귀신인 줄 알았네. 소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몽유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왜 휠체어는 타고 있어, 무섭게.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눈앞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하고 웅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약이 너무 센가 보네.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어휴, 냄새. 땀 냄새 좀 봐. 그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인격체가 아닌 치워야 할 오물로 볼수록 저는 안전했으니까요. 소희야, 물 한 잔 떠와. 마시게 하고 다시 눕혀. 거실에서 하던 얘기 다 들었을까봐 시겁했네. 들으면 어때요? 저 상태로 기억이나 하겠어요? 내일이면 꿈인지 생신지 구분도 못할 텐데. 소희는 킬킬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휠체어에서 짐짝처럼 들어 올려 침대에 던지듯 눕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진짜 무거워 죽겠네. 빨리 요양원에 보내든지 해야지, 원. 잠시 후 소희가 물을 가져왔고 저는 받아 마시는 척하며 반은 흘려버렸습니다. 어우, 지저분해. 옷 다 젖었잖아요. 사모님, 정신 좀 차리세요. 소희가 신경질적으로 제 입가를 휴지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살이 쓸려 쓰라렸지만 저는 바보처럼 헤헤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우리 착한 소희. 제 말에 소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요? 아니면 섬뜩해서일까요? 오빠 나가자. 기분 잡쳤어. 그냥 각자 방에서 자. 소희는 서둘러 불을 끄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혀를 차며 뒤따라 나갔고 다시 방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마자 저는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저를 짐승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들의 육성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장 완료. 화면에 뜬 녹음 파일의 시간은 45분. 이 45분 안에 제 남은 인생을 구할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사촌 동생인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서초동에서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민수야, 지금 보내는 파일 꼭 들어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이모랑 고모부 다 연락해서. 급한 일이라고.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라 답장은 없었지만 민수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긴장감 때문에 잠은커녕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일 아침 벌어질 일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첫 마디는 무엇으로 할지, 저들이 발뺌하면 무엇을 보여줄지. 아침 7시, 날이 밝았습니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 씨, 나 일어났어요. 소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상냥한 간병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 새벽에 물 찾으시더니 기억나세요? 그녀는 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응? 내가 그랬나?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좀 멍하네. 제가 머리를 짚으며 모르는 척하자 소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휴, 약 기운이 아직 남으셨나 보다. 얼른 세수하고 식사하세요. 오늘 교수님이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서 전복죽 끓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얼굴이 좀 부었네. 그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어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꿈에 당신이 나 요양원 보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신문 너머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거 당신이 들었나 보네. 내가 당신 위해서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거든. 집에서 간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신도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낫잖아. 그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말을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당신 힘들게 하기 싫어요. 소혜 씨도 제 갈 길 가야 하고. 제 순순한 반응에 남편과 소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쾌재를 부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보. 역시 당신은 현명해. 내가 오늘 당장 알아볼게. 남편은 신이 나서 죽을 허겁지겁 떠먹었습니다. 소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모님,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말씀만 하세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질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주 급박하게 울리는 벨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남이랑 고모부? 아니, 변호사 조카까지? 아침부터 이게 무슨...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에 묻은 죽을 우아하게 닦아냈습니다. 내가 불렀어요. 요양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나 한번 하자고. 뭐? 아니, 그렇다고 말도 없이 아침부터.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따지려던 찰나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박서방, 문 안 열고 뭐해? 안에 있는 거 다 아네. 우렁찬 이모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 열어드려요, 여보.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제 미소에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두대의 칼날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쭈뼛거리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모부와 사촌 동생 민수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물밀듯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 대바람부터 다 같이 몰려오고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식구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사설 경호원인 듯 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집 꼴이 이게 뭔가? 아픈 사람 놔두고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이모가 거실에 널브러진 술병과 안주 부스러기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소희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부엌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 이쪽은 제자인데 간병 도와주는. 인사드려, 소희야. 남편이 소희를 등 떠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만 도록도록 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서 와, 다들. 내가 좀 보자고 했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도 어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냉철한 제 목소리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하는 게 왜 그래? 아까까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그야 연기였으니까. 내가 주는 그 수상한 우유 화분에 다 버렸거든. 저는 싸늘하게 비웃어주며 식탁 위에 올려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자, 다들 바쁘신데 긴 말 안 할게. 박진철 씨가 그동안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군지 직접 들어봐. 저는 스마트폰과 스피커를 연결하고 어젯밤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고성능 스피커에서 두 사람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끝났어. 다리 병신의 약쟁이 다 됐는데 뭘. 빨리 처리하고 우리끼리 살아요. 냄새나는 노인네 물건들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치매 진단서 끊어달라고 친구 병원에 얘기해놨어.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말 누가 들어주겠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비하하는 욕설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로 감금하려던 계획까지, 심지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농담들까지 고스란히 송출되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거 다 합성이라고. 남편이 스피커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의 양팔을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수야. 교수 좋아하시네.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모부가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우리 영숙이 고생시킨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제자? 딸뻘되는 애를 데려다가 집구석에서 이딴 짓을 해? 변호사인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매영, 아니 박진철 씨, 이거 들으셨죠? 분류는 기본이고 사기 미수의 감금 음모, 게다가 불법 약물 사용 의심까지. 이거 형사처벌감인 거 아시죠? 민수의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소혜 씨, 당신도 공범이야. 간병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환자 학대하고 재산 편취 모의했잖아. 당신도 같이 콩밥 먹을 준비해. 민수의 시선이 소희에게 꽂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교수님이. 아니, 저 사람이 돈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저 억울해요. 서로를 헐뜯으며 바닥을 기는 두 사람의 모습. 그토록 고상한 척, 똑똑한 척하던 인간들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그들 코앞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휴지 뭉치를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셔츠에서 나온 전연 머리카락이야. 그리고 립스틱 묻은 셔츠는 이미 증거물로 넘겼어. 발뺌할 생각하지 마.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응? 우리 30년 정이 있잖아. 그는 제 휠체어 바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정, 그 정을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건 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빈몸으로. 여보, 민수야 뭐해? 내쫓아.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잠깐만요. 내 옷, 내 가방은 챙겨야죠. 소희가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이 집 내 명의는 아니어도 내 집은 있어. 못 나가.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두 사람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속옷바람에 겉옷 하나만 간신히 걸친 그들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망신이야? 교수님이라더니 바람 피우다 쫓겨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와 손가락질 속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소장은 곧 날아갈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내가 좋아하던 그 명예, 바닥까지 떨어지는 꼴 똑똑히 지켜봐 줄게. 그리고 유소희, 너는 상간녀 소송에 간호법 위반까지 싹 다 걸 거니까 합의금이나 준비해둬. 쾅! 저는 제 손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적막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사라진 맑고 깨끗한 공기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영수가. 진짜 고생했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는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희생자도 아닌 온전한 김영숙으로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통쾌하셨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